저희 SNS, 인스타나 그런 몸을 봤을 땐 누구나가 다 몸이 좋더라고요. 네. 근데 항상 시합장을 가면은 아예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팬의 입장으로서 항상 보면서도 네. 결국엔 내가 이긴다라는 생각을 또 하긴 하겠지만 팟캐스트 시작에 앞서 에이블짐 언급 한번 하겠습니다. 에이블짐 같은 경우는 제가 다니고 있는 헬스장입니다. 그리고 보디빌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기구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블짐의 장점을 말할 때 항상 쾌적함을 놓치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다니는 에이블짐 같은 경우는 지하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공기의 질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공기의 질 상태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지하 깊숙한 곳에서 운동을 할 때는 이 호흡이 차오르는 거나 이제 숨 쉴 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에이블짐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의 질이나 청소 상태가 좋다 보니까 운동을 함에 있어서 숨 쉴 때도 굉장히 좀 편하고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디테일까지 좀 신경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청결 상태나 이런 공기의 질, 청소 상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한몫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이블짐에 월 구독제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과거에 그랬듯 장기 회원권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회원권이 달별로 금액이 더 싸기 때문이죠. 월 구독제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장소의 이동이 좀 많으시거나 오랜 기간을 등록하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편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편하게 이용하고 있고요. 그러니 월 구독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팟캐스트 37 김태양 선수를 모셨습니다. 김태양 선수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목포에서 32살 오픈 보디빌딩을 약간 조금 고수하고 있는 김태양입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초대되었던 게스트 분들 중에 새로운 스튜디오, 뭐 삼손이나 이런 구 스튜디오에서 했던 사람들 말고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했던 사람들 중에 밥셉을 포함해도 체중이 가장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123kg이라 하셨죠 아까. 네, 어제 쟀을 때 그렇게 나오고 네. 지방이 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시합이었던 AOC에서의 체중이 90 몇 킬로 아니셨나요? 네, 그때는 96kg. 거의 30kg 증량하셨네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때도 100kg 초반대 몸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게 뭐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심사 기준에 좀 부합하게 조금 더 이렇게 스킨 붙게 하자 해서 그렇게 마지막에는 96kg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진짜 한번 화제가 됐던 게 AOC 뛰면서 몸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김강민 선수랑 붙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었는데 좀 의식되셨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뭐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금 영광스러운 약간 문구였던 것 같고 그런 게 오히려 이제 대중들한테는 조금 더 제가 누구인지 김강민 선수를 통해서 제가 약간 조금 더 끼어간 느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93년생이신 건가요? 네. 와, 93년생이신데 이미 가정이 있으시고 아이도 맞습니다. 일찍. 진짜 부러우면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AOC 이후에도 인터뷰를 하고 그 이전에도 2023년 시합에서 제가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네네. 굉장히 좀 과묵한 느낌의 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우연찮게 제 알고리즘에 떠서 봤어요. 보셨군요. 예. 야, 무슨 똑바로 안 하네. 야, 다 무서워. 릴스에 뭐 진해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런 새로운 모습이 있으실 줄 몰랐는데 원래 좀 그런 유머를 좀 좋아하시는 편이신지? 네,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뭐 친한 분들이랑 있을 때는 저 그런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라는 게 뭐 제가 운동하고 보여주고 이런 것을 누가 볼까? 저보다 더 뛰어난 선수님들이 하는 걸 보지 내 걸 누가 볼까? 이런 생각에 약간 역변하자
그래서 원래 본 모습 플러스 약간 좀 오버를 더했는데 지금 너무 오버페이스를 한 것 같아요. 너무 도파민 이게 자극적인 걸 하다 보니까 그 맞습니다. 다음에 할 게 지금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네, 지금 약간 아이디어도 고가야 되고 뭘 해서 웃겨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표정으로 웃기고 있고 약간 개그맨 쪽으로 조금 이게 예. 가더라고요. 제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네. 또 이번에 AOC의 지난 AOC도 물론 대단한 라인업이었지만 이번 AOC 같은 경우는 이제 손성준 선수 헤비급에 이제 이름이 걸출했던 손성준 선수의 복귀도 있었고 또 김영준 선수라는 또 잠깐 쉬었지만 굉장히 유망한 헤비급 보디빌더도 다시 복귀 무대를 가진 그 정도로 좀 라인업이 치열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좀 우승을 하면서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2023년 때보다 더 뭔가 근육이 단단해진 느낌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 좀 어떻게 시합을 준비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23년이 끝나고 이제 뭐 제가 약간 이제 못 이뤘던 이런 제 가족들과의 삶을 좀 이제 보내고 나서 그리고 바로 이제 24년 이제 나바를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벌크 시즌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다이어트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벌크를 했을 때 너무 지방량이 많이 같이 오르다 보니까 체중의 집착도 저도 모르게 있었던 것 같고 그 체중에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kg면 내 시합 체중이다라는 그 강박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는 그 숫자를 쫓았는데 이게 약간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방이 같이 뭐 붙음으로써 근육량이 좀 더 증가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 이제 몸을 만들고 보니 체중은 비슷한 상황이 됐었고 대신에 이제 뭐 제가 100kg 초반대 몸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 99 후반으로 무대로 올라갈까 고민을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뭐 경쟁력이 조금 있다고 생각이 돼서 엄청났죠. 스킨을 조금 더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좀 수분 조절 좀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굉장히 이제 김태양 선수의 강점인데 이게 물론 우리가 정말 김태양 선수가 목표로 하신 그 오픈 보디빌딩의 괴물들하고 나란히 했을 때는 사이즈 차이가 있을 텐데 단독으로 봤을 때 약점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어떤 선수의 뭐 등의 디테일이 부족한다든지 복근이 좀 약하다든지 아니면 하체가 약하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김태양 선수의 몸을 뜯어놓고 보면 사실 뭐 어디 지적할 만한 부분이 없는데 그게 좀 운동 가치관에서 나온 건지 어렸을 때 운동했을 때부터 좀 완성도가 있어진 채 사이즈만 증량이 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은 못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했구나. 이제 뭐 말씀을 그렇게 좀 많이들 해주시고 물론 저는 이제 약간 뭐 칭찬으로 듣기 때문에 제가 제 약점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크게 뭐 신경을 쓰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제 약점을 조금 더 시간은 투자를 했었고 대신에 이제 뭐 강점을 뭐 이렇게 조금 덜하거나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내 주어진 이제 뭐 제 루틴에 맞춰서 그 순간 열심히 했고 그게 제가 뭐 따로 뭐 한 건 아니지만 좀 결과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는 따로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눈에 띄는 약점이 있었다면은 좀 루틴을 보강한다거나 그랬을 텐데 뭐 네네네. 원래 운동을 쭉 하시면서도 그게 크게 눈에 띄는 약점이 보이시진 않으셨군요.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등을 따졌을 때는 뭐 상대 선수가 승모근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밀려버리면 상대평가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뭐 너무 작아 보일 것이다. 그러면은 이 상대를 어느 정도 알고 나니 저도 제가 강점일 수도 있고 약점일 수도 있는데 그 승모근을 조금 더 투자해보자. 어떤 부분 가슴 부분이 너무 매스감이 좋은데 내가 또 너무 딸려버리면 상대적으로 또 아예 안 보여버리니 그래도 따라갈 수 있게 가슴 열심히 하자. 약간 그런 개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본인 몸을 이제 대조해보면서 그렇죠. 미국 상대평가기 때문에 개인이 맞습니다. 제가 이제 뭐 가장 뭐 보게 되는 뭐 저희 SNS 인스타나 그런 몸을 봤을 땐 누구나가 다 몸이 좋더라고요. 근데 항상 시합장을 가면은 제가 생각했던 분들의 몸이 상대평가가 되다 보니 아예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나도 그러겠다. 그러면은 저런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해서 운동해보자. 이런 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신사적으로 말씀했는데 일명 뭐 인스타 빌더를 그렇죠. 네, 저도 포함이 되는데 아닙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AOC를 우승할 실력이면 인스타 빌더라는 말은 절대 쓸 수가 없는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1년에
특히 올해 제가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헤비급의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시합을 많이 뛰었어요. 맞습니다. 헤비급 선수들이 시합을 자주는 뛸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네. 근데 뭐 이우민 선수라든지 뭐 박명수 선수도 당연히 강자고 뭐 김성준 선수라든지 뭐 헤비급 선수들이 좀 시합을 많이 뛰었던 한 해인 것 같은데 그런 일련의 시합들을 좀 챙겨 보셨는지. 예, 다 봤죠. 직접 가서도 보고 네. 이 더보이 채널에서도 네. 세세하게 보고 네. 다 했습니다. 가장 좀 기억에 강인하게 남는 선수들이 있어요. 아니요. 오. 그냥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예.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국내 사설 대회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해외 시합까지 이렇게 포함하면 이제 국내 선수들만을 따졌을 때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 이제 저는 이제 제 최종 목표가 국내에서는 1등을 하자. 국내에서. 예, 해외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좀 약간 박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에서 내가 1등을 하자. 그러면 내 경쟁 상대들이 어떤 모습일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다이어트가 잘 돼 있어. 이런 걸 보는데 제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는 제가 질 것 같은 생각은 있어도 네. 끝은 내가 이기지 않을까? 국내에 있는 바디빌더들. 네. 그러니까 가능성 자체를 네. 데릭 하디 이런 걸 이런 분들을 봤을 때는 불가능. 아예 박아놓고 네. 이런 분 뭐 이우민 선수 이렇게 좀 박명수 선수 이런 분들 봤을 때는 내가 좀 딸릴지언정 가능.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인데 제가 뭐 1년, 2년 좀 갈고 닦고 하면은 네. 또 저 옆에서 경쟁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봤습니다. 물론 너무나 좋으시더라고요. 그쵸. 네. 일단은 그 김태양 선수랑 이제 길게 대화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보디빌딩은 언제부터 좀 시작했고, 네. 뭐 어쩌다가 보디빌딩을 이제 뭐 처음부터 헤비급 바디빌더는 아니셨을 그쵸. 테고, 네. 그래서 궁금한데 그 좀 예전에 보디빌딩 커리어부터 어떻게 시작하게 된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웨이트를 접목하게 된 시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일찍 하셨네요. 네. 워낙 이제 마른 체형이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보여지는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팔 근육 네. 헬스장에 가서 2두 운동 다음 날에도 2두 운동 그 다음 날 2두 운동 3두는 안 하셨나요? 3두는 몰랐습니다. 3두가 있는지 몰랐는데 단순히 알통 이런 개념으로 운동을 했었고 이게 그래도 고1, 고2, 고3 이렇게 되면서 나름 체중 증량을 위해서 좀 친구들 급식도 뺏어 먹고 그런 친구 남은 거 모아서 모아서 먹고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나름 이제 그 시간 동안 제가 노력을 해서 좀 이렇게 증량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뭐 대학생이 되고 20대 초중반이 되다 보니까는 안 보이더라고요. 네, 제가 생각했던 원래 저의 마른 모습에선 증량을 했으나 그냥 이제 또 제가 아까 또 강조했던 상대 평가의 이론에서는 아예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이제 보디빌딩 시합을 좀 전문적으로 다 나가보고 싶다. 그렇게 돼서 아마 17년도에 첫 이제 시합을 준비하고 뛰었습니다. 본인에게서 좀 재능을 좀 발견하셨나요? 첫 시합을 뛰시면서? 첫 시합을 뛰면서 제가 마이너스 75kg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2달이 남은 상황에서 몸이 이제 주변 사람들 말로는 거좀 다 나왔고 그리고 체중도 76, 77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평가가 있다 보니 후한 평가가 있다 보니까는 방심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저 뒷목이 되면서 시합 전날에 결국 88kg가 돼버린 대참사가 일어나.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이게 조금씩 먹고 빼고 하다 보니까는 너 다 만들었어 이러니까 이제 좀 기간도 많이 남고 내가 너무 열심히 좀 오버페이스 달렸구나. 결국에는 시합 전날 88kg가 되는 대참사가 일어나면서 사우나에서 이제 10kg를 강제로 물을 빼내는. 그게 가능한가요?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 들어가는 순간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체급도 못 맞추고 월체가 된 상태로 나갔는데 3등을 했습니다. 근데 3등 했는데 주위에서 또 몸을 잘 만들어. 첫 대인데 몸을 잘 만들어. 주변의 말을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주변에 대표 팔랑귀였죠. 이게 뭐지? 아쉬운데 그럼 또 다음 대회 나가봐야겠다. 첫 번째 대회가 가장 힘들다고 하다 보니까는 두 번째는 이제 좀 적응이 돼서 안 힘들 줄 알았어요. 실수도 안 할 줄 알았고 두 번째 여김없이 이제 또 뒷목의 길에 빠지면서 근데 또 체급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난 내년에 됐을 때는 체급 1등을 하고 이제 그냥 국내 뭐
사설 종목에서 이렇게 그랑프리라는 트로피를 받았었는데 뒷목을 언제쯤 멈추셨나요? 뒷목을 멈추지 못했죠. 계속. 근데 네.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까? 네. 그 뒷목이 오히려 좋은 결과로 좀 이어졌던 게 아닐까요? 몸의 네. 회복이라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좀 즐겨하십니까? 이제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코치가 계시기 때문에. 보는 시선도 있고 예.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첫 시합에도 이제 체중이 꽤 많이 나가신 편이셨네요. 네. 근데 아마 몸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70 초반 됐을 것 같아요. 됐을 것 같고. 네. 본격적으로 이제 뭐 보디빌딩을 첫 시합 때 뭐 인지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뭐 올림피아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나서 내가 저 무대에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건 언제쯤이실까요? 그냥 마치 어렸을 때 이 WWE를 보는. 저도 좋아했습니다. 네, 음악이 네. 존시나 음악이죠, 그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뛰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네. 상상은 됩니다. 상상은 되고. 네. 그때는 상상조차도 네. 안 됐었고 오히려 약간 그걸 쫓기 위해서 제가 무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제 남은 이 삶 자체를 거기에 다 쏟을 자신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즐길 건 즐기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됐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쫓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주변에서 실력을 인정받았을 때 그때는 조금 상상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지금 정도의 시기인 것 같고 마치 뭐 내후년 됐을 때 더 좋은 성적을 받고 증명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게 바로 좀 쫓으러 가야죠. 지금 출전하시는 이런 사설 대회 나바 상금이 꽤 대단하죠. 네. 예, 그 2번 우승하셨으면 거의 직장인들 1년 연봉. 미소가 보이시는데. 네네네. 네, 방금 그 말씀하신 게 IFBB의 당장의 도전보다는 좀 대형 규모 상금이 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대형 사설 대회들을 IFBB 가면 다른 시합을 못 뛰니까 지금은 좀 뛰면서 좀 시기를 보겠다 이런 말씀. 네, 그 말씀도 맞는 것 같고. 네. 그래도 가장 큰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IFBB 프로를 그래도 힘들겠지만 따고 나서 프로쇼에서 우승을 하고 이 올림피아를 가는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프로쇼에서 2등을 해도 못 가는 한국에 프로쇼 1등을 하려면은 포인트제도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1등을 하려면은 이 정도의 그래도 몸은 이 정도의 사이즈, 컨디셔닝 안 될 것 같은데 될 때 하지 뭐. 이런 생각입니다. 맞네요. 그러게 보니까 IFBB 프로카드라는 거에 오픈을 지향하시는 분들은 너무 목맬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들고 그 IFBB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프로 퀄리파이어, 프로쇼 우승, 올림피아 진출까지 이 단계가 서로 간에 이제 좀 가까워졌을 때 이렇게 도전을 하는 그런 몸이 준비가 됐을 때 올림피아에서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수가 있나요? 올림피아 출전하는 정도의 레벨의 선수. 1등 좋아합니다. 1등. 데릭 런스버드.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디였었고. 그 전엔 빅람이었어. 그렇죠. 1등. 이래서 1등을 하는구나. 근데 내년에 됐을 때 빅람이가 1등 할 것 같은데 왜 6등을 했지? 심사 기준이 뭘까? 그러니까 그 결국에 이제 뭐 심사 트렌드도 있고 하겠지만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승을 한 건데 저렇게 만들어야겠다. 너무 멋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실 데릭도 가만 뜯어보면은 그렇게 약점은 아닌데 강점이 너무 세다 보니까 네네네. 이 복근이라든지 가슴 볼륨감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거든요. 그 정도로 등을 무지막지하게 키워버린 선수니까. 네. 올해도 데릭의 우승을 보시나요? 거의 이제 뭐 모든 사람들 데릭의 우승을 점치는데 그래도 이제 뭐 작년에만 봤을 때도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하디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우승을 하기도 했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또 말씀하신 데릭의 등이 너무 강점이기 때문에 하디가 당연히 페인에 알고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보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약간 하디. 네, 약간 하디로 약간 5.5. 삼손이나 앤드류 잭 같은 장신 보디빌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좋은데 그래도 하디랑 데릭밖에 안 보일 것 같아요. 정배를 약간 선호하셨네요. 올해 평소에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또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했던 걸로 좀 돌아가서 약점이 없는 타입의 몸이시지만 약점이 없는 타입의 몸의 선수들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점이라고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약점이 보이는 것도 사실은 강점 부위가 좀 굉장하기 때문에 약점이 보이는 건데 어떻게 보면 네. 다 밸런스가 다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몸을 위해서 좀 훈련 스타일을 지향하시는 건지 예,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등을 따졌을 때 등이 아무리 강점이어봐야 대릭 그럼 나는 약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위는 딱히 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뭐 밸런스가 맞는 느낌으로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에는 이제 상대평가론 속에서 내 몸은 작아 보일 것이고 볼륨감도 현저히 이제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쫓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말대로 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국내에서 시합을 통해서 좀 증명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내 1등 약간 넘볼 수 없는 약간 제가 뭐 1등이 된다고 하면은 뭐 해외에서 지더라도 그래도 인정을 받지 않을까. 뭐 볼륨적인 측면으로 조금 많이 운동을 좀 요즘에는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 헤비급 바디빌더들을 100kg 살짝 못 미치거나 100kg 넘는 바디빌더들을 쭉 나열해서 사실 몇 명 없거든요. 예, 그 중에서 좋은 몸을 만들어내시고 입상권에 가까운 사람들을 쭉 나열해봤을 때 몇 명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시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중에서 최강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그냥 넘어가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국내. 네, 맞습니다. 그게 내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시즌에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요? 과거에? 아니요, 이제 뭐 작년까지만 해도 113. 아, 최대 체중이? 네, 이제 뭐 115, 6 이렇게 올라가긴 했지만은 뭐 하루 안 먹으면 쭉 빠지고 유지 체중이라고는 보기 힘들었었는데 그게 그래도 비시즌을 거치다 보면은 매년 증가는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제 노력이 더해진다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도 매스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국내 그래도 사이즈적으로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만 제가 그 라인에 껴가지고 뭐 제 강점인 뭐 밸런스인 부분을 조금 더 뭐 무대에서 보여준다고 하면은 과연 뭐 심사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올 것 같고 이제 욕심으로는 그게 내년이 되어서 점령이 된 다음 내후년 이제 좀 꿈을 쫓는 이런 길로 가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또 내년이 되면은 다른 분들도 그만큼 보완해서 나오겠죠. 네. 그 비시즌 이게 사실 근데 헤비급 보디빌딩이 새로운 신흥 강자가 나오기가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헤비급에 도달하기까지. 근데 비시즌에 거의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지방량이 비슷한 상태에서 거의 10kg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오, 그러면은 본인도 이제 새로운 영역에 지금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혹시 조금 이제 체중이 많이 올라서 뭐 불편하신 점이나 그런 부분도 있나요? 지금 숨 쉬는 거. 어, 지금 숨을 좀 참고 있는데. 뭐 여기가 또 언덕이에요, 제가 스튜디오가. 오르막길 올랐을 때 숨이 차야 돼. 내려오다가 숨이 차버리니까. 예. 이게 약간 좀 일상에 좀 지장이 있긴 한데 그게 원래 전년도에는 113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지금은 체중이 더 높긴 하지만 그 정도 느낌까지는 안 가요. 아 진짜요? 오히려 네. 오히려 여기서 지금 적응 체중이 돼버렸네. 3kg 정도 늘게 되면은 좀 많이 버거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유지 체중이 지금은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좀 예상되는 시합 체중도 있을까요? 제가 그냥 뭐 생각하는 체중은 104, 105 이 정도만 돼도 저는 이제 만족할 것 같습니다. 키가 지금 175 네. 맞으신가요? 네. 사실 오픈 보디빌딩의 정말 탑 클래스 올림피안들이 아니면은 104, 105kg 정도 나가는 선수들이 꽤 많이 되거든요. 예, 그냥 그 김태양 선수 키에 뭐 그렇게 작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리고 저번에 2023년하고 2024년을 비교했을 때도 정말 큰 차이를 보였거든요. 체중이 비슷한데. 근데 104, 105면은 2024 그 AOC에서 보였던 모습이랑 거의 한 7, 8kg가 더 늘어나는 건데. 네. 어떤 모습이 될지 좀 상상조차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국내 선수들이 해외 올림피아 무대를 나가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좋지만은 국내 사설 무대가 계속해서 흥행이 돼야지 하는 마음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다니는 이유도 있고 김태형 선수의 복귀라고 하긴 그렇고 좀 김태형 선수의 2025년이 그 화제의 중심에 또 서지 않을까. 네, 그래서 네. 계속 이 채널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계속 바쁘시게끔. 너무 좋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123kg이라는 체중에 비시즌에 도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됐겠습니까? 지금 김태형 선수의 신장에 이 헤비급 보디빌딩이라는 영역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구나 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아주 요즘 들어 막 이렇게 약물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정보들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대중들도 아니까 일반 대중들 중에는 간혹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약 쓰면 누구나 다 헤비급이 가능하다. 근데 그러면은 왜 약을 쓰지 않는데 왜 70kg, 80kg 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디빌딩을 정말 오랫동안 봐오니까 이 선택받은 자들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소화 능력이라든지 뭐 기타 모든 능력을 포함해서 김태형 선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헤비급.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네. 계속해서 조금 욕심을 부리고 싶고 식사량도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이제 걸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먹는 거. 네, 헤비급은 뭐 소화 흡수의 싸움이다라는 말이 약간 좀 항상 이제 생각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은 한계로 보일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그것은 내가 적응해 나가는 부분일 것이고 그것을 억지로 내가 뚫으려고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을 뿐더러 이제 다른 분야에서 조금 더 내가 뭐 변화를 주거나 뭐 충격을 주게 되면은 이 소화 흡수도 뭐 따라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운동 쪽이든 아니면은 뭐 다른 부분 쪽이든 해서 하면은 충분히 뭐 딸려오게끔만 하게 되면은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소화 흡수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유전적으로는 그 고등학교 때부터 급식 남은 걸 드셨는데도 그게 그때부터 훈련을 어떻게 보면 하신 거네요. 그렇죠. 나름대로 네. 헤비급이 되기 위해서. 예, 시간 간격으로 먹는 거에 좀 약간 목매다긴 해서 섭취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게 이 헤비급의 영역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뭐 아무나 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아무나 될 수 있는 영역이면은 체급전이 뭐하러 있겠습니까? 진짜 다 헤비급에서 붙지 않을까. 이런 물론 그런 골격적인 부분도 타고나야겠지만 근육도 붙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그 보디빌딩 스케줄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또 센터 운영하시잖아요. 이런 사업장을 하시다 보면은 이 헤비급 보디빌더로서 그 본인 스케줄에 맞게 식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그 부분을 또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기 자신의 식사 시간에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쉬시고. 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되겠죠, 물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1번까지는 아니어도 뭐 두 번째 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이걸 이제 못 지키겠다 이런 건 못 느껴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이제 타 선수에 대한 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이번 주죠. 대한민국의 오픈 보디빌더로 이승철 선수만 활약하고 있는 이장민 선수도 계시고 박근우 선수도 계십니다. 박근우 선수가 이제 리전 스포츠라는 이제 시합을 좀 메인 시합 중에 하나거든요. 오픈 보디빌딩에 좀 준비 중에 계시는데 혹시 좀 뭐 비직 업데이트나 이런 거 좀 보셨나요? 예,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또 오픈 이제 보디빌드도 흔치 않다 보니까 비슷한 나이대시죠. 즐겨보고 있고 팬의 입장으로서 항상 보면서도 결국엔 내가 이긴다는 생각을 또 하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보면서 항상 이제 그래도 사이즈적으로 정말 대단하시다고 제가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으신 분이고 실제로 봤을 때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시합 경기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결국에는 이게 국내 선수들끼리 오픈 시합이 아니고 결국에는 해외에서 하게 되는 시합인데 그들과의 그렇죠. 그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프로쇼 우승은 정말 멀어 보인다 생각이 들고 그런다고 탑3까지 들어서 주목을 받으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그런 부분도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영역이지만 지금 그래도 국내에서 가장 유망되는 박건우 선수님은
뭐 베스트를 만드신다고 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따라가 봐야죠. 뭐. 그리고 또 이번 특히 올림피아 이전에 이렇게 또 굵직굵직한 시합들이 많이 열리는데 또 아시아 챔피언십이라는 시합에서 프로퀄리파이어. 네. 너 김강민 선수를 포함해서 뭐 아마 국내에서 난다긴다는 헤비급 선수들이 다 출전을 합니다. 네. 혹시 뭐 보러 가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제 직관을 희망했었는데 네. 좀 시간이 많이 늦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는 네네네. 소식을 기다려야죠. 일단 딱 그 대진을 봤을 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떤 선수가 이제 프로 카드를 획득하실 것 같은지도 궁금합니다. 대부분 예상하는 이제 네. 김강민 선수님이 네. 무난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근데 정말 그 굵직한 라인업의 속에서도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딱 단 하나의 선수를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국내 보디빌딩 씬에서 어느 정도 본인의 입지를 강경히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부분이 거의 저는 이제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일 컨디션이 따라서 또 변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관심사보다는 프로쇼에 출전을 하냐, 프로쇼에 출전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 프로션이 오픈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안 그래도 팟캐스트 챙겨봤었는데 네. 고민을 하신다고 맞아요. 이제 뭐 들었긴 했지만 당일 팬의 체중에 입장으로서 의해서. 뛰었으면 좋겠다는. 2일이라도. 네. 어차피 네. 지금 아니면은 나중에는 근육이 양이 더 붙을 거고 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실 베스트가 아니면 안 나가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는데 팬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실제 좀 베테랑 프로 선수들, 해외 선수들이랑 붙었을 때 어떤 이제 뭐 몸으로 비춰지냐 그런 것도 팬의 입장으로서 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 제가 궁금한 게 헤비급 보디빌더라서 가능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시합 체중이 103 조금 줄여서 103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하루 만에 97kg가 만들어지기도 하나요? 억지로 이제 헤비급 바디빌딩에 벗어나는 방법으로 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스트가 나오기 힘들다. 네, 결국에는 이제 뭐 몸에 있는 뭐 피하 수분이 제거돼야 되는 부분을 근대 수분까지 제거가 된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체중이 떨어지면서 뭐 계획했던 대로 맞출 수는 있겠지만 베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좀 아쉽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팟캐스트의 소중한 스폰서십 3대 500 중간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날도 서서히 쌀쌀해지고 있는 가운데 마그네슘 핫크림, 여러분들 여름이라서 좀 마그네슘 크림을 바르시다가도 안 바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마그네슘 리커버리 핫크림 같은 경우는 운동 전후로 이제 워밍업을 하는 좀 화끈화끈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운동 전후로 뭐 스트레칭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워밍업을 대신해 줄 수 있는 크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색상이 두 가지인데 이 베이지색 색상이 일반용, 그 다음에 이 검은색 색상이 이제 프로 선수들용인데 저는 아직 이 프로 선수들용을 제가 한번 발라보긴 했어요. 근데 평소에는 이걸 바르는데 프로 선수들용이 굉장히 좀 화끈하다고 합니다. 저도 안 바른 지 꽤 됐기 때문에 오늘 김태양 선수와 또 프로급의 선수 한번 발라볼 텐데 김태양 선수 좀 불편한 관절 부위가 있나요? 운동하시면서. 혹시 생각하면 무릎? 무릎. 무릎이 불편하신데 하체를 그렇게 만드셨. 뭐 제가 어떻게 하면은 아프고 어떻게 안 아픈 걸 알다 보니까는 그 안에서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그냥 기본 베이스가 좀 아픈 상태가 있으신 거구나. 제가 어렸을 땐 또 하나의 단점 중에 하나가 키가 작았어가지고 그래요? 줄넘기를 아주 그냥 목을 매달아야겠다 이 생각에 1교시 끝나고 2교시 끝나고 점심 저녁 하루에 그냥 몇만 개 냈던 것 같습니다. 2단 거의 뛰기로. 뭐 훈련을 10대 때는 헤비급 보디빌더가 되기 위한 훈련을 진행하셨네요. 키부터 그렇죠. 식사. 네. 어렸을 때 이제 보완하는데 좀 힘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핫크림이 이제 뭐 불편한 관절 부위에도 많이 바르는데 전체적으로 좀 바르는 게 좋다고 좀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이제 뭐 팔꿈치나 저희가 이제 무릎에 바르는 걸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저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팔꿈치가 손에 다시 운동 전으로 저도 한번 날씨가 선선해지는 시기니까
슬슬 올라오실 겁니다. 이게 팔꿈치도 원래는 제가 한 번도 안 아프는데 이 애기 안으면서 조금씩 손목이랑 같이 이게 조금 마모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육아 좀 많이 참여하셨나요? 많이 참여했는데 그래도 90%는 와이프의 몫으로. 예. 10%만 지분 넣었다 참여해도- 혼나버립니다. 이제. 예. 지분 넣어버리면 혼나버립니다. 아 거기서 내가 한 20%만 지분을 넣어도 혼나는. 네. 예. 양심이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어우 화끈화끈합니다. 벌써. 저도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기 때문에 마그네슘 핫크림 바르면서 훈련이라 하면 좀 민망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체육 전에 바르면서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그네슘 리커버리 핫크림 같은 경우는 36% 할인으로 15,900원에 판매되고 이 프로 선수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옵션 비용이 있어서 4,000원이 추가돼서 19,900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자가 진단, 메타인지라고 하죠. 요새 내가 정말 프로급의 실력자인지 아니면은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인지 어우씨 너무 화끈거리는데 그걸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4,000원을 세이브하시던지 4,000원을 추가를 해서 투자를 해서 프로크림을 바르시던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포이 채널의 3대500 전 제품 15% 할인 코드는 대문자 TFE15이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화끈거리지? 이제 보디빌딩 이제 코치와 함께 한 지가 2년 차신가요? 3년 차 되는 것 같습니다. 3년 차. 22년도에 제가 처음 찾아갔기 때문에 예. 22년도부터 벌크부터 시작을 했었고 23년 대회 나갔고 24년 대회 나갔고 이 시즌 거치고 있고. 사실 이 매스몬스터 코칭이 조금 사람들의 귀에 들어온 게 2023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예, 2022년 말부터 2023년 뭐 이렇게 조금 지금 상승세를 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디빌딩 코칭이라는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특히 국내 물론 해외 코칭을 고용한다 하더라도 해외 코치랑 잘 맞아서 뭐 이전에 있었던 윤수민 선수처럼 도쿄 프로를 우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이제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는 해외 코칭이랑 맞지 않아서 다시 한번 국내 코치들을 물색하는 경우들도 있고 오프라인이 가능한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김태양 선수가 이제 코칭을 3년 받으면서 겪었던 이런 본인만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땠는지. 22년도에 이제 제가 주로 뛰는 지역대회 시합이 있었는데 예. 항상 이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1등을 하는 게 목표였고 네. 그랑프리 하는 게 목표였고. 혹시 또 지역 대회를 우승해야지만 또 넘어온다는 그 이야기.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네. 가능성이 제가 가능 불가능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네. 사람이다 보니까 예. 저희 가면 나바 가면 불가능이다. 어차피 1등 못한다. 이게 있었고. 지역 대회론. 네. 네. 근데 이제 22년도에 상대 선수의 이제 코치를 네. 좀 약간 얘기를 통해서 알았고 그 부분을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서 이 코치분이 예전에 제가 네이버 이제 뭐 그런 글들에서 조금 유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마침 그 사람이더라고요. 글들 같은 걸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도전을 이제 코칭을 받기 시작했고 23년도에 뭐 이제 나바 그래도 메인 무대를 좀 향해서 준비를 벌크부터 뭐 다이어트까지 한번 보내봐야겠다 했는데 조금씩 이게 받으면서 느껴지는 게 확연히 좀 달랐습니다. 제가 스스로 운동을 했을 땐 제가 최고인 것 같았고 여기서 뭐 아무리 뭘 먹고 운동 방식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과연 내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까?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인터넷에 다 나와 있고 근데 코칭을 받으니까 세상은 넓다고 느꼈었고 확실히 도움이 크게 됐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세간의 주목이 조금 든가 동시에 메인 무대를 이제 운 좋게 우승이 되면서 한 번 더 이제 더 욕심을 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이상을 갈 수 있게끔 이제 코치와 이제 소통을 해가지고 24년에 또 메인 무대 AOC를 이제 잡고 준비를 바로 했었죠. 더 두터운 라인업에서 우승을 하셨고요. 네네네. 네. 사실 근데 이 보디빌딩 코칭이란 영역 매스몬스터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보디빌딩 코칭을 볼 때 그 사람의 이런 자격 요건이나 그 사람의 뭐 시합 전적이나 저는 시청자의 입장입니다. 네네네. 여러분들께 지극히 시청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코칭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환일 램버드나 뭐 이런 사람들도 결과뿐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뭐 올림피아 타이틀을 했건 안 했건 관심이 없고 코칭이라면 결과뿐인데 이 국내 이 좁은 땅 대한민국에서 보디빌딩 코치를 하려면 결국은 이 구설수나 모든 선수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시끄러운 일들이 이제 네. 벌어집니다. 예. 뭐 김태형 선수는 만족하고 그거를 이제 결과로 입증을 했는데 그런 경우들도 옆에서 많이 지켜봤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무거운 질문일 수 있지만 네. 예. 결국에 이제 코치와 뭐 저와의 관계를 따졌을 때는 그냥 1대1의 관계인 거고 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뭐 큰 피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지 않는 이상 저는 뭐 코칭만 받으면 되는 거고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선수들이 뭐 약간 비슷한 뭐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람마다 이제 받아들이는 수용체도 다 다를 뿐더러 이게 노력의 그 값도 다를 건데 그게 어떻게 코치 한 명이 뭐 한 명, 10명, 100명까지 해서 다 맞출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저와의 관계만 팩트로 생각을 했었고 다른 분들이 좀 뭐 결과가 좋든 안 좋든 뭐 이런 값이 나왔을 때는 아 그러게 됐구나. 그 정도의 생각이 멈췄지. 제가 뭐 코칭을 받음에 있어서 크게 막 흔들리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과를 내고 더 좋아지는데 다른 이런 이야기들이나 다른 이런 사례들이 무슨 상관인지 네, 그런 말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고 그런 말들이 있었을 때 그래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평생을 함께하거나 그러기는 당연히 그쵸.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코치한테도 받고 싶고 저런 코치한테 받고 싶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저를 잘 알고 그리고 좀 꾹쭉 지켜본 코치로서 저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코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속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와, 굉장히 좀 어떤 성격인지는 제가 다 김태형 선수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뭔가 이런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흔들리고 자신과 관련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뭔가 중심을 잡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김태형 선수는 원래 좀 그런 타입의 사람인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고 제가 웬만하면은 이제 보디빌더들이 다 그럴 건데 계획이 틀어지게 되면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식사 시간도 하나 빠지게 되면 진짜 스트레스 받는데 스트레스를 줄여야겠다는 거를 이제 모토로 삼고 있어서 남이 뭐 그러게 되면은 최대한 난 생각하지 말자 이런 것에만 신경을 쓰지 동시에 이제 남이 그런 것과 내가 그런 것이 이제 공존하게 돼버리면은 아예 그냥 뭐 보디빌딩 놔버리자라는 단어까지 떠올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네. 나 외적인 거, 나 뭐 가족 외적인 걸로는 스트레스 전혀 받지 말자. 아 이런 부분이 저러게 됐구나. 안타깝구나. 그러게 됐구나. 거기서 생각이 끝나고 물론 마음속에는 궁금하고 왜 그럴까 그런 게 있긴 하지만은 이게 굳이 그 안으로 뛰어들지 않는. 그렇죠. 왜냐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A가 생각하는 것과 B가 생각하는 거 다 다른데 그 네. 얘기를 다 들어보는 것도 웃기고 네. 아예 아무 얘기도 안 들으려면 들어보면 안 또 듣는. 재밌긴 합니다. 들어보면 재밌긴 해서 예. 이게 실제로 내 내가 싸움이 아니면 네 예, 개입 그냥 만화책이라 생각하자. 재밌네. 여기서 끝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제 식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인생을 네. 돌아봤을 때 줄넘기부터 급식 남은 거를 먹어서 식사량을 강제로 맞습니다. 늘리는 것부터 해서 약간 단순. 네. 그 우리가 소년 만화 보면 단순 무식한 주인공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네.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제가 예전에 이제 뭐 개인 뭐 레슨을 통해서 네. 좀 정말 대단한 분을 봤어요. 이게 스트레스 뭐 지수 검사 이런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수치로 나오는 0이 나왔다고 하는 이게 인간이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신생아도 받아요. 네. 근데 나이도 꽤 30대 중반이고 제가 20대 때 근데 너무나 보는데 스트레스 지수도 0이라는 게 믿기지도 않았고 전날에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몇백만 원 잃으셨는데 레슨 받으시면서 웃으면서 복근에 쥐가 났어. 웃으면서 그걸 넘겨버리니까 와, 이 사람 네.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걸 음. 본인한테 피해를 갔는데 그걸 또 배워야겠다. 스트레스 지수 0이요? 네, 와. 코티졸 관리를 제대로 해버리니까 그건 타고난 거겠네요. 그 정도면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단순 진짜 무시한 것 같은데 직장도 좀 대단하시고 직장도 대단하시고. 회사원이었거든요. 예. 여성분이었습니다. 예. 대단하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그런 것까지 뭐 상담도 해봤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나다 보니까는 20대 때 뵀던 그분이 계속 생각이 나면서 저렇게 살아야 내가 이제 지향하는 쪽에 있어서 스스로 도움을 받겠구나. 이런 게 좀 판단이 된 거야. 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남의 도움이 많건 적건 제 스스로가 잘해야 되는 게 팩트인데 항상 이제 뭐 약간 웃기면서 지나가긴 했지만 지금까지 머릿속에 그분이 잊혀지지가 않네. 모토가 돼버리는. 그 당시에는 뭐 단순히 해프닝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헤비급 보디빌더에게 가장 필요한 500만 원 이런 거 통장을 보여줘버린 그거를 가지고 웃으면서 레슨 해버리니까 와 대단한 사람이다. 말하면서 한 번 더 새기게 되네요. 요즘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보디빌딩에서도 오픈 보디빌딩에서도 뭐 프로 코치들이 이제 뭐 팟캐스트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하는 게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가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잘 관리가 되지 않는 영역이거든요. 보디빌더 분들이 스트레스를 이제 뭐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스트레스가 생기는 곳을 좀 멀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김태양 선수가 까지 신경을 쓰고 있구나. 라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또 바꿔서 아까 헤비급 보디빌더가 되기 위해서는 좀 선택받은 자라고 좀 이야기를 해봤지만 한 개인이 어떻게 보면 보디빌딩이라는 거는 체급이 나눠져 있어요. 물론 그 체급이 나눠져 있고 그 체급전을 해서 결국 그랑프리를 선발하는 대회에서 반드시 꼭 최상위권에 있는 슈퍼헤비웨이트 선수들이 그랑프리를 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합에서 당연히 사이즈가 높은 선수들이 체급을 우승하고 그랑프리를 하는 경우들이 거의 많습니다. 물론 프로전에 가면은 체급이란 게 없고 만나는 선수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지만 퀄리티랑 사이즈 그 중에서 사이즈도 저는 절대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보디빌더들이 뭐 체급 60, 70, 80, 90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헤비급으로 나날이 물론 그 노력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육이 쌓여가면서 연차가 늘어가면서 체급이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데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제 보디빌더들이 많을 거라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90kg에서 80kg 사이 보디빌더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좋은 보디빌더들이. 그분들이 이제 김태양 선수처럼 어떻게 보면은 해외에서도 경쟁력 있는 보디빌더가 되기 위해 사이즈를 증량하는데 어떤 조언을 좀 먼저 그 길을 간 사람으로서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길을 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한참 남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인 것 같고요. 뒤를 안 보시는구나. 좀 힘들 벅차네. 잠깐 스톱.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니까. 근데 동등한 입장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조언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겪었을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놔줘야겠다는 생각하는 이제 부분들은 단순히 시합 체중. 결국에 저 AOC 뛸 때도 2위, 3위 하신 분들이랑 거점 10kg 가까이 차이 났거든요. 맞아요. 두 분 다 100kg 넘었잖아요. 네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4, 105 막 그 이상도 됐을 건데 결국 시합에 나가서 그 체중으로 이 무게 싸움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디 빌딩을 하는 게 목적이고 하는 게 이제 시합 성적을 받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은 너무 체중을 쫓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죄송합니다. 아까 그거 생각나가지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냥 보완할 부분 보완 스트레스 안 받기 아까 이제 나왔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딱 팩트인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디빌더 분들이 정말 그 놓치고 있는 부분 관리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헤비급 이런 성격들이 되게 힘들겠네요. 무슨 일 털어지면은 관심 가고 막 오지랖이 좀 있으실 때 안 좋은 말로 오지랖이라 하잖아요. 여기 관심 가고 저기 관심 가고 이런 거보다 그냥 매일매일을 단순하게 사시는. 그렇죠.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런 흉내라도 내보는. 그러게 되면은
그래도 조금 그 전보단 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도 자야 되고 자면서 제이 커틀러가 밥을 먹는데 일어나서 밥 먹어야 되는데 내가 잠을 자버렸네, 스트레스 받네, 이런 부분들도 헤비급 분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꽤 있습니다. 자느라 밥을 놓치는. 자면서 보충제 마셔버리고 자면서 이제 끼니수 채워야 되니까 이제 3시에 알람 맞춰서 일어나서 밥 먹어버리고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이제 단순하게만 보는 것 같고, 잠을 또 오래 자고 이게 일상에서 내가 좀 몸이 편해야 내가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 빠르게 갈 수 있는데, 본인이 막 그것을 막고 있으면서 지향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조금 이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영역인 이런 건강관리적인 측면도 이 보디빌딩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에 있는 보디빌더들을 어느 정도 이제 대단하다 생각하는 게, 해외 보디빌딩에는 되게 안 좋은 사례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국내 보디빌딩에도 물론 사례들이 있겠지만 조용조용한 가운데 우리가 굵직굵직한 이름 있는 선수분들 중에서는 다들 그래도 건강 관리를 나름 신경을 많이 쓰고, 물론 우리나라가 조건이 좋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고 좀 롱런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계속해서 좀 건강한 모습으로 시합을 뛰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물론 그 속내를 알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조언이나 아니면 조언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만의 이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계속 말이 반복될 것 같은데. 또 그분 나오나요? 네, 이제, 500만 원. 네. 이게 네. 건강 관리는 그러니까 본인 이제 제가 처음에 최종 목표는 무슨 올림피아 진출해서 네네. 탑몇에 드는 그런 게 목표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가능인지 불가능인지를 현재 상태에서 직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본인의 욕심은 조금 더 커진과 동시에 그로 인해 이제 건강 자체도 악화가 그쵸. 따라오겠죠. 이 건강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게 좀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게 운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이제 사람마다 수용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에 걸렸을 때도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하게, 어떤 사람은 걸리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공존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그냥 뭐 건강이 아예 지향하는 쪽으로 너무 꿈을 쫓지 않는, 나바 우승 해야겠다. 근데 솔직히 가능성이 안 보이면은 체급 1등에서 끝내야죠. 객관적으로. 가능성을 먼저 보고 네. 접근하라. 내가 만들다 보면서 좀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순간 좀 더 욕심을 부릴 수 있겠지만, 올림피아 진출은 솔직히 힘들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생각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많죠. 올림피아에 결국에는, 나가겠습니다. 저는 DM 많이 받거든요. 네. 20살, 21살인데 올림피아에 나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래. 굉장히 좀 이 꿈을 크게 가져라라는 예, 말에서 예. 약간 좀 되는 것 같은데, 네네. 그게 맞는 말인데 결국 그 친구들이 물론 진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잘못한 걸 수도 있죠. 근데 이게 현실을 빠르게 직시하는 게 좋은데, 이제 그래도 일반 헬스장이, 저희 헬스장도 그렇고 이제 국내 뭐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 저의 운동법 따라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네. 근데 헬스장 가면 다 니고커가 있어버리니까 니고커를 올림피아 진출해야 돼가지고 니고커를 바라보고 니고커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네. 보고 있으면은 무슨 뭐 운동은 말 그대로 운동이 돼야 되는데 모습 따라하기가 되고 있으니까 약간 현실적으로, 모창 그런 비슷한. 현실적으로 이제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안 보이죠. 근데 진짜 누구나가 다 이제 생각하는 분들 그런 말을 했을 때는 그런 분들은 막 따라하진 않거든요. 개인의 좀 약간 약한 부분이라든지 강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훈련하는 게 딱 눈에 보이는데, 건강을 무시하고 건강을 무시해야 약간 뭐 그런 쪽으로 간다 이런 말도 많은데 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김태형 선수가 말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본인의 지금 상황과 여건에 맞지 않는 꿈을 이루기 위하다 보니까 욕심이 되고 그 욕심이 건강을 해친다는. 네,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로 따졌을 때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헤비급이 아니다, 10kg는 더 빼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게 90%의 뭐 일반 선수들과 코치들의 의견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약간 뭐 올림피아 우승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누가 봐도
건강이 안 좋아지겠는데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안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좀 도전적이지, 물론 도전적인, 당연히 경쟁을 하는 바디빌더니까 도전적인 마음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항상 조금 안정적이거나 좀 한 단계 더 생각하는 게 궁금한 점이 갑자기 든 게, 가정을 좀 남들보다 빠르게 이루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또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초중반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와이프의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육아의 지분. 이게 양심적으로 10% 말하기도 좀 그런 게 10% 얘기했다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수정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네. 이제 와이프가 많이 이게 받쳐주고, 물론 남편이 도와줘야겠지만은 네. 서로가 이해가 돼야 내가 지향할 수 있는 부분이 지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네. 본인의 상황을 좀 이해하면서 꿈을 쫓으면은 그래도 무리한 꿈을 쫓는 것보다는 더 네.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주변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뭐 대놓고 말은 못 해버리니까 그쵸, 여기서 그쵸. 말은 하는데 실명 언급은 자제해 갑자기 주시고. 보다가 좀 따끔해져요. 솔직한 말로 이제 김태양 선수와 이렇게 이 정도까지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줄은 예상을 못했는데 너무 중요한 얘기들하고 좀 너무 신뢰되지만 제가 네. 너무 크게 웃어가지고 아까 전에 그런 것도 있을 만큼 너무 팟캐스트다운 팟캐스트를 또 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거의 얘기하다 보니까는 똑같은 얘기만 한 것 같아요. 상대평가. 다 쪼목쪼목 스트레스. 달랐습니다. 스트레스, 네. 메타인지, 뭐 메타인지. 크게 얘기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새로운 영역으로 누군가 접근을 해준 거거든요. 보통 이런 보디빌더들의 건강을 얘기할 때는 그런 메타인지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없었고,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얘기도 거의 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해외 보디빌더들은 좀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 관리나 뭐 그런 이야기들은 좀 새롭게 들리는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전에 뭐 이제 어떤 시합을 뛸지는 살짝 던져주셨지만 네. 선수로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이제 시합으로 뭐 내년 시합을 제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25년은 저의 해로 만들자가 일단 목표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뛰다 보면 하반기에 잠시 잊혀지는 게 지금 이 대한민국 보디빌딩 그만큼 빨리빨리 판국인 것 같은데, 너무 당연히 굵직굵직한 선수분들 많이 계셔서 그러게 되겠지만은 그 사이에서 제가 뭐 1등이 아니더라도 경쟁을 해서 뭐 가능성이 보이게 된다면은 그래도 그것으로도 만족하지만은 그래서 제 25년에 지금 생각으로 플랜은 상하반기 둘 다 참여를 해서 점령이 되는 태양 점령 쓰면 좋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하반기를 나가려고 했습니다. 원래는 상반기에만 하다 보니까는 이제 보통 대부분이 상반기 준비하시는 분들 무조건 상반기, 하반기는 하반기 되다 보니까는 좀 새로 오신 분들이랑 경쟁을 하고 싶어서 준비하려고 했는데 상반기를 안 뛰기에는 아까운 것 같습니다. 와, 어느 정도 그래도 다른 모습을 보여줄 준비도 됐기 때문에 이번 비시즌을 통해서 그런 각오가 있고, 만약에 이제 내년에 딱 지나가고 나서 이런 타이틀이 주어지길 원하시겠네요. IFBB 말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길 자가 없다, 김태형 선수. 그래서 제가 마이크 격투기 좀 좋아하거든요. 격투기 보디빌딩에 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디빌딩 이걸 하면서 아이콕을 항상 하고 싶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분명히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걸 많이 요구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해외도 그렇고 마이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하려고요. 한 명만 콜아웃 하시죠. 한 명만. 보자고. 이제 또 지향하는 또 단체가 또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하나하나 대회를 다 챙겨보는데 인터뷰도 다 챙겨봅니다. 결국엔 내가 너 이긴다라는 마음을 챙겨보는데 넘어가시는 부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못 넘어가면은 이제 저한테 좀 묻힐 수 있으니까 카메라 어디 있죠? 카메라는 잠깐만요. 카메라 여기 있습니다. 못 넘어가면은 내년에 나한테 묻히니까 빠르게
넘어가시던지 아니면 저랑 경쟁하시던지.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 것 같다는 게 제가 보는 사람이 뜨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는 사람이. 예, 바빠서 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소심하지만 실명은 언급 안 했지만 좀 누군지 예상이 가능한. 예. 네, 근데 뭐 한 명을 생각해서 지칭한 한 상상하지 건 않았어요. 아닙니다. 그냥 계속 국내 저처럼 생각하신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내년에 좀 혼나고 싶지 않으면 네. IFBB로 넘어가라. 네, 그분들도 결국에 먼저 목표는 올림피아일 건데 네. 저랑 같은 생각일 거고. 근데 25년에 저랑 붙어버리면은 예. 좀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와, 굉장히 기대되는 마무리고 또 저가 이제 김태형 선수랑 사전에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김태형 선수의 선수로서의 가능성 진짜 높게 평가합니다. 예, 물론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좀 새로운 면모도 많이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스폰서십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그 스폰서십 콜아웃도 저기 네. 예. 스폰서가 없다 보니까 스폰서를 잘 몰라요. 앞에 뭐가 3대 500 있는지. 놓여져 있는데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고 이제 뭐 옷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좀 헤비한 좀 이런 바디빌딩적인 모습을 보이려면 좀 헤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런 핏을 좀 더 남들보다는 좀 이렇게 확고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자신도 있고 그 정도 이제 또 놓치시면 안 되니까 25년은 괜히 또 저 놓치셔서 후회하실 지금이 것 같아요. 하한가다. 예, 그렇습니다. 25년은 걸리면 끝납니다. 이제. 걸리면 끝나기 때문에 되는 순간 이제 1월 달부터 제가 바로 이제 진지하게 좀 유튜브를 올릴 생각이어가지고 저한테 시작 전에 너무 이미지가 웃기게 가가지고 조금 후회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팟캐스트 사상 지금 제가 가장 크게 지금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 팟캐스트 연락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 날 예. 왜냐면은 이게 아무리 인스타든 유튜브든 내가 이 속 이야기를 이제 꺼낸다고 한들 다 이제 봐야 되는데 닿지 않거든요, 일반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또 제 속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다른 영역에 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 얘기가 널리 퍼져가지고 메타인지라든지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제 뭐 스트레스 관리 트레이닝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고 속 얘기가 워낙 많습니다. 남은 얘기는 유튜브에서 좀 이렇게 나머지 얘기할 예정인데 실제로 이제 제가 뭐 가까운 사람들이나 먼 사람들이나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이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뭐 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또 상한가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시간 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여러분 팟캐스트 37 김태형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웃기려고 하시지 않았는데 또 웃겨버리셨네. 네, 말하다 보니까.